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현지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창작과 비평 그리고 시공사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출판사인데요. 이 네. 첫인상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네. 창작과 비평이 저의 10대를 함께한 저도요. 출판사예요. 저도 그렇죠. 네. 그 네. 고3 수능 끝나고 책거리라고 하잖아요. 오, 그걸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이 맞아요. 창비책이 정말 많더라고요, 문제집이. 엄청 많죠. 그거랑 디딤돌, 그다음에 비유와 상징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센수학 맞아요. 그거 우리도 다 버려요. 맞아요. 버리면 이제 거기에 쌓이는데 거의 대부분이 진짜 그 보미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창작과 비평. 창작과 비평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현지 학생은요? 근데 저도 약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아, 책거리요? 네, 아무래도 출판사에서는 다양한 책을 다루긴 하지만 네. 제가 입시 준비할 때 창비에서 나오는 참고서나 아니면 문제집 같은 거 엄청 많이 써서 그쵸. 더 익숙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백수영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인이다 보니까 네. 시인들이 동경하는 이제 출판사들이 있어요. 시인으로서 이제 시집을 네. 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건 이제 문학가지성사라는 문학과 이제 출판사에 이제 특유의 그 커버가 있어요. 시인 캐리커처 이렇게 그려져 있고 네. 이 문학가지성사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오늘 소개할 이제 창작가 비평 네네. 그리고 위능사 같은 데서 이제 시집을 내는 것에 대해서 모든 시인들이 그런 로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북스리브로 조금 이용해 본 경험이 좀 있고. 아,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가님, 우리 백수영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을 해주는 그런 뭐랄까 유통사의 네.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바라보는 시간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이 홍쌤께서 이제 국내 출판계 현황이 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업계 네. 그 시장 자체는 네. 그러니까 오늘 모르겠어요. 좀 문학적인 줄어들었네요. 이야기도 좀 나오겠지만 경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네. 지난해 한 73개 주요 출판사들의 매출액을 예. 보니까요. 예. 한 5조 한 2천억 정도 5조 되더라고요. 정도 근데 이게 시장. 전년 대비 한 1.3% 감소한 상황이고요. 아하.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면 73개 출판사의 영업이익이 한 3,900억 정도 되니까 이것도 전년 대비 0.4%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했던 73개 회사 중에 57개 회사가 이익이 나는 상황이었고 흑자가 나머지 16개 회사는 적자라고 하니까요. 지금 출판사 업계 동향이라든가 흐름이 뭐 그다지 좋은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2주 연속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출판 업계가 약간 요새 불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네. 책이라고 하면은 올곧고 바른 이미지를 엄청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 난 이 출판사에 정말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그나마 이 출판사가 낫겠네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 보고 나누겠습니다. 네, 시공사 창비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유명한 출판사죠. 그렇게 해서 취준생이라면 시공사 창비 중 어떤 기업에 더 들어가고 싶은지 선호도를 조사해보기 위해서 저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창비와 시공사 중 취준생의 입장에서 여기 어디예요? PC방에 돌아다녔어요. 학교 주변. 왜요? 책과 정말 관련 없는 곳만 다니거든요. 저를 위한 게 별로 없는데 저희 엄마가 좀 재밌게 읽으시는 것 같아서 그쪽 또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너무 좋죠. 개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창비에 가고 싶습니다. 그 학교를 다닐 때나 이제 참고서를 찾을 때 되게 창비 쪽
시가 되면 참 책을 많이 멋있네요. 아, 운동하고 온 친구. 익숙해서 그리고 또 창비 책이 제가 공부했을 때 좀 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질이 좋았다, 창비가. 창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하. 이유가 뭐죠? 규모가 큰 출판사이다 보니까 시공사 규모가 크군요. 몰랐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창비에 취직하고 싶은데 창비. 창비에서 발행하는 창비 시선이라는 출판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창비 쪽을 더 선호합니다. 아, 또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국문과인데 네. 문학 서적 같은 거 찾아보면은 좀 창비 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익숙하기도 하고 시공사는 네. 저한테 좀 시공사 주니어 이런 쪽의 느낌이 강해서 주니어 쪽. 평을 고를 것 같아요. 창비, 요새 창비가 굉장히 젊은이들의 많이 풍들을 나오네요.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출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정말 잘 창작가 나와요. 비평에서 어우, 일을 하게 대단해요. 되면 제가 원하는 것도 잘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창작가 비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창비요. 그 이유가 저 중고등학생 때 창비에서 나온 청소년 문학 전집 같은 거 되게 잘 아, 좋아해서 그렇죠. 익숙해서요.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습니다. 네. 결과는 어땠나요? 저번 주에 저희 학교에 방문을 해서 여러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아무래도 문제집이나 참고서 등을 많이 창비해서 쓰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그렇군요. 차이가 정말 많이 날 줄 알았는데요. 아, 예. 딱 보시면 짜잔. 네. 역시나 창작가 비평이 굉장히 많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공사는 네. 11, 창작과 비평은 19로 아. 차이가 아, 났었습니다. 여태 이 정도의 그 표 차이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표현하는데 얘 별로 안 났다고. 제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 생각엔 창비가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았다. 네. 그리고 그 혹시 이게 창비가 많이 나온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비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젊고 세련되고 젊은이들을 위한 이미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무래도 출판사 안에서 일을 하면 아무리 뭐 현실적으로 뭐 연봉이나 뭐 규모 같은 게 중요하다 해도 그런 이미지 밑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관한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저격수 백수형. 형. 네. 서른 되도록 출판계의 아직 유망주로 남아있는 강백수입니다. 아, 이제 어린 나이 아닙니까? 30이면은 이 출판계에서는 좀. 뭐 근데 제 욕심 같아서는 아, 저는 욕심 같아서. 지금쯤 이제 출판 재벌이 돼 있을 줄 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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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네. 책 재벌이 돼 있어. 백수의 모습! 네. 먼저 창비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창작가 비평 최근에 대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채식주의자. 아, 네. 유명하죠. 네, 소설가 한강의 작품이죠. 그 맨부커상을 수상을 했어요. 네. 맨부커상을 수상을 하고 1분에 10권씩 팔려 나갔대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소식이 조금 씁쓸했던 건 왜요, 사실입니다. 왜요? 사실 이게 언제 나온 소설입니까? 이게 한 10년 10년 됐거든요. 전에 나왔어요. 그렇죠. 10년 예. 전에 나온 소설이고 네. 10년 전에도 이미 한강이라는 작가는 한국을 대표할 만한 훌륭한 작가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예. 해외에서 주는 상을 받아야만 우리나라에서 책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구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조금 씁쓸했던 기억은 좀 있습니다. 이게 유통 구조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현실인데 음악도 똑같아요. 네, 10년 그렇죠. 전에 나온 음악이 갑작스럽게 되는 거가 이제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유통 구조에 있어서 홍보가 무조건적으로 껴 있어야만 네,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니아층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반인들이 주축이 된 시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쨌든 뿌듯한 거 참 기분 좋은 소식은 네, 맞는 그렇죠. 거죠. 네, 그 창비가 홍쌤 어떤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창작가 비평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예 잡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1966년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창간호부터 가로쓰기를 비롯해서 뭔가 좀 새로운 시도들, 그다음에 좌담 사진을 제외하고는 화보를 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시인과 작가들, 평론가들을 발굴하는 그런 방법론을 좀 제안하게 돼서 단순하게 출판사라는 느낌보다는 우리나라 문학계를 좀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나왔던 뭐 아까 채식주의자 이야기도 있었고요. 다 다양한 베스트셀러들 유지해 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1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전혀 달랐죠. 이 신경숙 작가의 표절 시비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창비 출판사의 대응이 매끄럽지 못해서 좀 더욱 실망감이 있었는데요. 당시 좀 문제가 됐었었죠. 그래서 그 신경축 작가의 단편 전설이 네. 일본 작가 우국을 이제 표절했다라는 게 SNS상에서 처음으로 이제 회자가 됐었고요. 근데 그 출판사라든가 작가의 대응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분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백낙청 이 서울대 명예교수가 50년 가까이 무대지 창작가 빈평의 편집인으로서 이끌어 왔었는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요. 한기욱 신입 편집 주간으로 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작가 비평이 이제 문학 권력이다 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세력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몇몇 출판사 우리가 이제 창비, 문학동네 그리고 문학과 지성사 이런 3대 출판사의 어떤 평가라든가 출간에 따라서 문학계가 경제적 부분이 아니라 문학계 자체의 흔들림이 강하니 이런 부분들을 또 신세대, 새로운 세대로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런 좀 문학의 내부적인 자정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인들이 동경하는 출판사 중에 한 군데인데요. 창비에서 나온 이제 창비 시선이 400번째 책을 출간했다고 하네요. 네, 우리 문학계에 진짜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창작가 비평이라는 이제 개간으로 나오는 이제 문예지 있잖아요. 문예지도 이제 창간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때 백수영은 창비를 통해서 이제 만난 시인이나 아니면 특별히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까? 사실 창비를 통해서 만난 분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손택수 시인이라는 시인분께 제가 이제 등단하기 직전에 한창 시인의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직접 만나서 시집을 선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정말 이런 한 문장이 되게 가슴을 울렸어요. 시인분께서 이제 사인을 해주시고 이제 한 문장을 써주셨는데 늘 푸르게 출렁이소서라고 이제 써주셨어요. 뭔가 제가 청춘으로서 또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견지해야 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너무 좋은 말씀.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창비로 등단을 좀 하고 싶어서 계속 공모를 냈었는데 안 돼가지고 잠시 미어했던 적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언젠간 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결국 다른 대로 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홍승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새 출판업계가 불황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창비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최근에 그 50주년 기념호 창작가 비평 그 통권 171호가 발간됐는데 초판 인쇄 한 1만 부가 바로 이제 뭐 나갔다고 출판 판매가 완료됐고 또 보니까 이 창작가 비평을 전자책의 형태로 구독하는 독자들도 벌써 2,000명에 좀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좀 매체를 다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 또 순수 문학이라는 부분들을 많은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내 최대 규모의 출판사죠. 시공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시공사는 창비랑은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창비가 이제 오랫동안 한국 문학계의 버팀목으로서 성장을 해왔다면 시공사는 단기간 만에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면서 이제 출판 공룡이라고 불릴 만큼 거대 출판사로 성장을 한 그런 회사고요. 지금 현재 매출 1위의 출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너분이 이제 화제가 좀 많이 되죠. 네, 전두환 씨의 이제 장남인 전재국 씨가 이제 오너로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징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공사 그 세간의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시공사가 어떤 곳인가요, 선생님? 실제로 출판사 순위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시공사가 1등이에요. 385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이전에 대비해서는 24% 정도 감소한 거니까 최근 실적이 좀 안 좋고요. 2위가 이제 문학동네가 245억 정도. 3위가 이제 위즈덤 하우스 한 200억 좀 넘는 수준. 4위가 김영사, 5위가 웅진 싱크빅, 그리고 6위가 아까 창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창비는 좀 우리나라 문학계를 이끌어냈던 출판사라고 하면 시공사는 지금 우리나라 출판업계 가장 많은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90년에 이제 창업자 전재국 대표가 창업을 하게 되고요. 이 출판사 히트작이 예전에 아랍과 이스라엘 그리고 메디슨 카운티의 자리. 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최단 기간에 100만 부를 판매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양한 잡지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 잡지, 생활 정보 잡지, 뭐 하다못해 시계 잡지까지 다양한 부분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최근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를 보니까 창비의 베스트셀러가 채식주의자였는데 지금 시공사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좀 양 출판사의 색깔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초 재판 결과 환수 조치가 취해졌었는데요. 출판사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타격이 좀 클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실제로 지금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냐면 시공사가 6년간
56억 9,300여만 원의 돈을 국가에 지급하라.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돈을 없다고 하니 너희 출판사들이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국고로 회수하겠다. 그런 식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관점에서는 아까 매출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을 또 국가에 혼납해야 되는 그런 오너 리스크를 겪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금 발전에 좀 부정적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수의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볼게요. 약간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시공사에도 뭐 물론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공사 디스커버리라고요. 네. 이 전집인데 이제 네.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빠른 시간에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잘 만든 이제 전집이에요. 네, 시공사 디스커버리 그리고 이제 시공 주니어 또 어린이 책 분야 이런 부분까지 이제 사본력이 아무래도 이제 초반부터 있었다 보니까 네, 뭐 여러 분야의 책들을 좀 많이 출간을 했죠. 그렇군요. 이 열악한 출판계에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공사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건 출판업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백과사전이 저 예전에 어린 시절 때는 집에 하나씩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인터넷이 생기니까 필요 없게 됐죠. 그러니까 정보를 찾아볼 때 예전에 백과사전이 꼭 있어야 됐는데 맞아요. 이제 인터넷으로 다 서칭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단순한 백과사전식의 정보만으로는 책을 판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시공사의 작품들을 보면 그림만 봐도 내용이 쏙쏙 들어온다. 그러니까 단순 텍스트보다는 좀 이미지도 같이 연결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문화, 예술, 역사, 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두루 아우르고 있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식으로 이제 정보를 검색하는 부분의 서적이 아니라 네가 정보가 되게 많은데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묶어서 단기간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 효과와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컨텐츠. 그러니까 좀 수동적인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 와중에 또 교육이라는 집을 여러 개. 지금 나와 있는 전집이 가격대가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고 굉장히 가격대가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가의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건드려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좀 마케팅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도서 정가제 이후에 출판 업계가 타격을 받았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이건 좀 어떤가요? 실제로 지금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입이 된 지 좀 시간이 흘렀거든요. 네.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출판사들의 매출은 줄어들었어요. 반면 대형 서점들의 매출이나 이익은 상당히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과도한 가격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 제도가 유지가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그러면 그 이익을 대형 서점만 가져간 게 아니냐. 결국 소비자들이 더 저가의 좋은 서적을 살 수 있는 풍토가 환경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진하지 않았나. 그리고 오히려 뭐 중소 서점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동네 서점들이 이것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봤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도서정가제 제약을 피해가려는 꼼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라면을 끓이며라는 서적은 책 판매할 때 냄비하고 라면 같은 걸 사은품으로 줬단 말이죠. 그래서 또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던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를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일부러 책값을 고가로 선정을 하고 또 할인폭을 높여가지고 책을 구매하게 만드는 풍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의도 자체는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베네핏을 다 대형 서점이 점유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 도서 문화를 좀 넓히는 데 있어서 부정적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잡지도 아니고 부록처럼 냄비랑 그 라면을 주다니 좀 무슨 얘기네요. 그 에세이집이 김훈 작가의 책인데 네. 굉장히 이제 한국 문학계의 거목께서 쓰신 굉장히 문학적인 가치가 있고 그리고 네.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네. 그런 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냄비랑 라면이 같이 오니까 약간 제 입장에서 좀 너무 씁쓸한 느낌이 좀 들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학생들의 궁금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출판사가 요즘에 불황인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요즘 출판사들이 좀 전체적으로 불황인데 혹시 공대생들을 위한 직무가 있나요? 요즘에 종이책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현실적이죠, 출판사 이게?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해요. 학생들이 비슷한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가장 업계 불황. 업계 불황이죠, 진짜. 제가 국문과인데 출판사 쪽에 국문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부심이 굉장히 크네요. 어떻게 살려서 출판사에 취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출판사라고 했을 때 와닿는 게 사실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또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써져 있던 글을 이렇게 재편성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갖춰야 할
스킬이라던가 이런 게 뭐가 있을지 사실 영어나 이런 건 좀 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허. 스펙적인 부분에서 어떤 게 제일 필요한지 요구되는 한번 스펙 여쭤보고 싶어요. 무엇인지.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서점 업계에서는 이북을 내기도 하면서 종이책 같은 것들을 대체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술 실제로 개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종이책 하면 낡은 아날로그 같다는 그쵸, 생각들을 그쵸.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판사들이 뭐 가지고 있는 대안이나 그에 따른 전망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진짜. 저희가 그때 네. 서점업계 이해를 할 때도 이 얘기가 맞아요. 언급을 했는데 지금 출판사는 어찌 보면은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만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이 컨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한하는 건 서점 파트가 되고 네. 아마존의 이제 킨들이라는 디바이스가 미국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쵸. 전자책 시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있어야 서점이 전체적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단일 출판사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서점이라든가 유통 채널들 간에 융합된 또 다른 공통적인 전략이 잘 녹아 들어가야 시장이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저도 한 말씀 더 보태자면 네네. 요즘 출판사들은 그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어느 쪽? 이를테면 이제 소설이 모티프가 돼가지고 네. 이제 영화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드라마화가 된다거나 그렇게 다른 콘텐츠로 개발이 예. 될 경우에 또 이제 출판사가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책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왠지 거기에 취업하려면 자기가 문학 소녀고 자기가 문학 소년 같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취업을 할 때 필요한 스펙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정말 문학을 사랑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면 백수 씨처럼 출판사에 입사하면 안 되죠. 작가를 해야겠죠. 작가를 해야죠. 네. 중요한 거는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 출간할 때 보면 그 작가들이 약속 되게 안 지키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또 그 출판 계획 같은 거 꼼꼼히 잡고 그거에 맞춰서 출간 계획을 안정적으로 끌어나가야 되고 또 이 책 판매를 가장 잘 할 수 있게끔 전략 짜야 되고 예.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독해력과 필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 작가의 지금 진행되는 작업 속도라든가 퀄리티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학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그리고 기본적인 독해력 그리고 너무 이제 책상에 앉아서 내 작품 활동만 하는 느낌으로는 출판사에서 업무 진행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과 또 작가들은 자기 고집이 좀 많은 분들도 계시고 개성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과의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도 그 어떤 직군보다 많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력들 그러니까 문학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이제 조직 생활과 마케팅 그다음에 소통과 관련된 나의 기질 이 둘 간의 어떤 교집합 그 교집합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소서의 내용과 면접의 컨텐츠가 보여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네, 이거 면접 얘기인데 그때 서적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서점과 비슷하게 면접을 볼 때도 책과 관련된 뭐 특별한 게 있어야 되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출판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이 뭘까요? 실제로 지금 창비 같은 경우에는요 서류 전형 필기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필기 시험에서 실제로 이제 뭐 논술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자어 관련된 테스트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면접장 가서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단어의 언어 구사력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판별이 돼야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문학에 대한 관심, 출판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 또 우리가 지금 문학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그중에는 좀 교육 콘텐츠 관련돼서 출판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본인 전공을 살려서 그게 영문이든 수학이든 지리든 그런 교육 콘텐츠 관련된 본인의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도 면접장에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성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뭐 대충 저는 이번 질문은 좀 예상이 좀 됩니다만 예. 두 기업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연봉은 사실 이제 문화 좀 이렇게 출판 쪽이 그렇게 연봉이 높은 편은 못 돼요. 그러니까 사원급 기준으로 봤을 때 창비가 2,500 정도, 시공사가 2,400 정도라고 하니까요. 사실 그다지 크게 높은 수준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출판사에 입사하는 그런 구직자라고 하면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돈도 돈이지만 이
문학 자체에 대한 본인의 관심도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투영돼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출판사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사실 채용이 많진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창비 같은 경우도 주로 이런 부분들은 신사업을 막 아주 빠른 시간 동안 추진해 나아갈 때 경력 사원을 채용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신입 채용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류, 필기,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먼저 출판사 입사를 위해서는 네. 국문학 전공이 필수라 카더라. 카더라! 설마요? 유리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특히 뭐 창비라고 하면은 순수 문학 관련된 출판이 많으니 네.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또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문학에 대한 식견도 갖고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서적들을 보면 꼭 문학 서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용 서적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이력이 되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내가 뭐 국문학 전공이 아닌데 책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출판 시장에 대한 이력들을 만들어 왔으면 또 당연히 도전할 수 있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공계 학생들도 노려볼 만한 게 전문 서적에 관련돼서는 좀 더 특화되어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뭐 컴퓨팅 코딩 시장이 요즘 교육 시장에서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코딩을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트렌드가 있으면 그런 출판이라든가 문제집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언어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틈새 시장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더라도 알아볼까요? 네. 창비는 자기소개서가 입사 당락을 좌우한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최근에 창비 인사팀이 인터뷰를 언론에서 했던 내용들로 봐도 뭐 자기소개서 내용을 당연히 다 그 어떤 기업보다 꼼꼼히 보겠죠. 그러니까 네. 출판사니까. 그리고 저는 아마 인사팀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독해력도 굉장히 빠를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자소서 쓸 때 주의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자소서를 멋있게 써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멋있게 쓰라고 하면 멋있게 안 쓰고 그냥 길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표현들 굉장히 많이 써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창비는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로를 굉장히 길게 뽑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글을 보면 아주 문맥이 간촐하거든요.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임팩트 있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길길이 문장을 늘려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멋져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소서 쓸 때 좀 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더라 혹시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창작가 비평 이야기입니다. 네. 창비가 필기 시험의 난이도가 최고라. 카더라. 사실인가요? 실제로 이제 논술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제에 대한 논술, 그다음에 간단한 한자 테스트도 본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마케팅 직군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사회 현상에 대한 기술, 또 특정 책의 마케팅 성공에 대한 본인의 생각 뭐 이런 것들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출판 동향들을 보면서 새롭게 좀 베스트셀러로 올라가는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이 있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굉장히 판매가 잘 됐던 어떤 장르 자기계발 서적들이 이런 유의 서적들이 요즘은 왜 출간이 좀 안 되고 반응이 좀 시들해지고 있는 이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여러분들 그 면접장에 가면 출판업 입사에 좀 작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비와 시공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창비에 더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전공을 살려서 그 마케팅 같은 부분에서 막 유명한 뭐 소설가나 시인들의 작품들을 더 떠오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창비에서 한번 취업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백수영 같은 백수영은요? 경우에는 창비에 등단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입사를 한다고 하면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하고 싶어요? 네, 뭐 이미 뭐 등단 얘기는 이미 딴 데로 했으니까 제가 등단한 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두 기업 다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창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문학의 이제 버팀목 거목으로서 이제 제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공사도 이제 당장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책들을 통해서 추징금 빨리빨리 갚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뭐 잘하고 있고 저의 애정은 역시 창비 쪽에 더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홍쌤의 팁 알려주세요.
저는 아까 백수 씨가 방송 중에 얘기했던 그분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지하철을 가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다 스마트폰을 보죠. 그쵸.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똑같은 정보를 보는 매체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책을 볼 땐 내가 문학서적을 보다가 조금 재미없다고 해가지고 이걸 바로 버리고 뭐 여성 잡지를 볼 수는 없는데 스마트폰이 이제 그런 매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이 이제 진득하게 좀 독해를 하는 그런 능력, 그 시장 자체가 좀 너무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독해, 이건 모든 문화 콘텐츠 산업이 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직자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은 지금 또 중요한 정보들을 빨리빨리 익혀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종이 매체를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문학서적을 읽을 시간은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용서적을 읽으면서 나한테 중요한 서적을 좀 지겹더라도 깊이 있게 들어가는 연습들을 들이면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 또 보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리고 상식 시험을 보는 기업들도 토론 면접장에 가서 남들과는 다른 해안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하시면 출판사만 고집하는 구직자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 이런 식의 독해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가 추후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해야겠다. 그런 기술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제국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